잠옷 농부의 모습이다. 국내외를 숨가쁘게 누볐던 세월이 언제였던가. 모천을 떠난 연어가 태평양을 돌아 회귀하듯 그는 외국에서의 반생을 애돌아 오늘 영락없는 한국 촌부의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나 그의 외양 속 내면엔 20세기 한국 외교 역사가 화석처럼 켜켜이 축적되어 있을 터이다. 그는 매일 만보를 걷는다. 그 특유의 몸에 밴 근검절약인가. 그도 한때 골프를 쳤지만 한 번 필드에 나가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골프보다 산보는 훌륭하고 경제적인 운동이라 했다. 그의 오늘 모습에서 헛되이 하지 않은 인생을 예단한다면 비약일까. 80이 되는 나이, 일평생 걸어온 외교길의 동반자였고 틈틈이 화가로 활동해온 부인과 이제 한가한 시간도 갖는다. 조용히 삶을 음미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읽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주불대사관 후원이에요. 정민 윤석헌. 그는 1945년 미 군정사법부 법무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투신해 1992년 한국 외교협회장을 끝으로 파란만장한 외교 공직을 마감했다. 이제 그의 실존적 삶의 궤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보자. 정민 윤석헌은 1922년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쌍지리에서 본관이 무송인 부친 윤병철과 모친 안승경의 사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막내인 탓에 윤석헌은 22살이 연장인 장형 기헌의 든든한 배경 속에 두 명의 조카, 바로 위의 두 형 설헌, 혁헌과 함께 성장한다. 사랑채였는데 근데 작은 형이 이 양옥을 지었습니다. 부친은 백석의 추수를 거두는 중농이었고 윤석헌의 성장기는 평범한 환경이었다. 기독교 집안인 탓에 윤석헌은 유년기에 자연스럽게 기독신앙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일관된다. 그는 지금도 오늘도 인도해달라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연동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본다. 다시 유년기로 돌아가 보자. 아버지께서는 대동강습소라는 사립학교를 세워서 동네 아이들의 교육을 시켰어. 조선어, 산술, 일어 이런 공부도 했지만 찐뽕이라는 공놀이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소년 시절을 보냈지. 그런데 이것은 비공인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버지께서는 안성의 향곡골에 집을 사시고 우리들을 안성 공립보통학교에 전학을 시키셨어. 여기가 지금은 안성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안성 공립보통학교라고 그랬어요. 윤석헌은 반에서 석차가 두 번째일 정도로 공부도 잘했지만 예능적 소양이 남달랐다. 그래서였을까? 외교관 시절인 훗날 틈틈이 시와 음악을 창작하며
문화예술적 기질을 분출하기도 한다. 보통학교 시절 일로 생각나는 것은 내가 5학년 때 김영만 선생님이 내가 노래를 꽤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학예에서 나보고 독창을 하라는 거야. 뜸북세라는 오빠 생각 제목의 노래였는데, 이것은 계집아이가 서울 간 오빠를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나는 사내이니까 오빠라고 그러면 우스우니까 서울 가신 형님은 소식도 없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를 가죽구두 사가지고. 안성보통학교를 졸업한 윤석헌은 당시 경제 사정으로 진학이 어려워지자 시골집으로 돌아온다. 당시 세계적인 불황으로 고가가 폭락하고, 또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던 큰형님이 교감과 불화가 있어서 사직을 하고 시골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어. 윤석헌은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소일하면서 부친으로부터 틈틈이 한문을 배운다. 대학 논어 등을 가르쳐 주시고 족보 얘기도 해 주셨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대학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느니라, 그런 말이요. 부친 윤병철은 한학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마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신앙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제일 좋아하셨어. 그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거였거든. 근데 며느리들은 저 말씀은 자기네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지. 그 교회가 이제 교인이 늘어가니까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신다고 항상 살아생전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기 살아계셔서 뭐를 원하셨는지 말씀도 한마디 못 듣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뭐를 원하셨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원하신 게 그 저 지금 새로 진 교회에다가 그 교회 터에다가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그 교회가 그쪽으로 옮겨지려고 하던 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 서방님이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교회를 못 짓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교회 질 때 내가 돈을 좀 대갔다고 그러셔서 그 교회 질 때 돈을 제일 많이 1934년 집안의 농사를 돕던 윤석헌에게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찾아온다. 제가 이 장형이 충남 홍성의 광산회사의 기사로 취직을 하면서 집안의 경제가 핀 것이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운동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이 본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서도 수업을 하셨어요? 이거 물론이죠. 나중에 아니 이 수업은 요 뒤에 둘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실로 저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윤석헌은 1935년 4월 1일 중앙고보에 입학해 학업을 잇는다. 우리 교우님께서는 정민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제를 털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아마 수십 명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10명 학생을 이 장학금을 부담해 주시고 또 교사 연구비도 보내주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교우입니다. 중앙학교 시절 윤석헌은 지적 호기심 속에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첫째는
유경상 영어 선생의 가르침이었다. 이분은 영어를 가르쳐 주셨지.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거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절대로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강의를 하셨어. 둘째는 웅변, 학예부 활동과 세계 문학을 탐독하는 왕성한 지적 편력이었다. 내가 이 건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강 해두고 세계 문학 전집이라든지 또는 사회과학 철학책을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의 윤석헌은 식민지를 살고 있었다. 윤석헌은 권위와 억압에 반항적이 되고 극기야 정학을 받기까지 한다. 그것은 큰 타격이었다. 민족과 역사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헌은 절망과 고민 속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부반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위 모범상은 되지 못했어. 그 당시 우리 집에 연희 전문 문과에 다니는 조국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양정고보 다닐 때에 좌익 독서 사건으로 단기간 형무소에 간 경험도 있었지. 매일 밤 윤석헌은 연희 전문에 다니는 조국형과 함께 민족과 역사를 논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그는 나에게 막스 자본론을 읽기를 권했어.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고본서점 삼중당에 가서 자본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벽장에 올라가서 자본론 책 5권과 해설서 1권을 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달라는 값을 다 주고 무슨 보물인 것 같이 이 신문지에 싸고 뒤를 슬금슬금 살펴보면서 집으로 가져왔지. 역사는 돌고 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압제의 지배기엔 항상 저항의 작용으로 이데올로기가 창궐한다는 것이다. 자유당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 윤석헌의 후배들도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모색했다. 그것은 극심한 사상적 혼란이 되기도 했지만 역사 발전의 한 양태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스의 유물론은 나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사상이었어. 물질만으로 정신적 가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공산주의 투쟁 혁명 이론도 유교와 기독교의 훈육을 받고 자란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 나는 사람은 동물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야. 결국 윤석헌은 치열한 사상적 혼란을 민족주의로 정립하는데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결의였다. 충남 서산에서 온 문재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와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아주 가장 가깝게 지냈어. 하루는 그와 조국이라는 글자를 혈서로 써서 맹세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 뒷산에 가서 묻기로 했지.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는데 이 아주 그 새끼손가락 깨무는 게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 3번 시도를 해가지고 겨우 피를 내가지고 조국이라는 글자를
혈서를 써가지고서 거기 땅에 묻었지. 그리고서는 문제중과 나는 두 손을 굳게 잡고. 그러나 윤석헌의 앞길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나타난다. 중앙고보 5학년 2학기 때 폐기렉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폐기렉은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고 그의 청춘을 끈질기게 따라붙어 괴롭힌다. 당시 폐병으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 내가 왜 하필 이 병으로 죽어야 하는가. 지푸레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폐병에 관한 많은 책을 사서 읽었어. 그런데 학교는 졸업해야 했기 때문에 교련, 체조, 조회 등 이런 것은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좋도록 학교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1940년 병중의 학업을 근근히 마친 윤석헌은 중앙고보를 졸업한다. 그러나 생명과 대학 진학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윤석헌은 유학을 위해 낙향한다. 당시에는 폐병에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과들로 다니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했어. 그런데 젊은 놈이 공부도 안 된다,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보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그래서 자연히 책을 가까이 하게 됐지. 병중의 절망이었을까? 그는 이때 삶과 죽음의 실존적 문제에 천착한다. 오늘날까지 일관한 그의 끝없는 탐구 자세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죽음은 무엇이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종교는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기도하면은 이 병이 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지. 뿐만 아니라 기록 진학자인 그는 주역, 정감록, 풍수지리 등 동양 사상에 경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일까? 그는 지금도 동서양의 고전에 해박하다. 내 운명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육효점을 배워서 내가 직접 점을 쳐봤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 알 수 없다. 절대가 아닌 상대성의 다원적 관점으로 형성된 세계관은 적어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다양한 독서와 실증적 고뇌로 기독 세계관에 몸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겠는가? 이 질문에는 해답이 명확치 않았어.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면케해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셨던가. 폐기렉으로 말미암은 부지하 세월, 대학 진학의 좌절, 중앙고 시절의 애국에 대한 결의가 무색하게 되자 윤석헌은 결국 미국 기독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황해도 해주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한다. 바닷가 산속에 있는 요양원의 밤은 처량하리만큼 고요했어.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옆방에서 환자끼리 주고받는 소리가 아주 절망적인 거야. 누구는 3년 만에 쾌유해서 나갔고 누구는 10년 만에 죽어서 나갔다는 거야.
아 그거야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낫기만 하고 하면 좋지 이러는 소리야. 내가 여기서 10년을 어떻게 썩는단 말인가. 그것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때의 심정을 그는 한시로 남겼다. 펄펄 눈이 내리는구나. 솔까지의 바람소리 쓸쓸도 하다. 한가는 나그네 여기 있어 홀로 상중의 외로움 슬퍼하니 그 누가 이 심정 알아주리오. 결국 20여일 만에 윤석헌은 깊은 절망을 안고 서울로 돌아온다. 이때 장영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한 번은 큰형님이 산삼 서너 뿌리를 사가지고 오셨어. 내가 다니는 한의사에게 갖다 보이니 이것이 산삼이 아니라 장내라는 거야. 그 장내를 다려 먹으면서 인간의 사악한 품성을 계시. 훗날 외교관의 길을 걸을 전주였을까. 가냘픈 생명줄에 매달려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교본을 구입해 독학을 한다. 프랑스어는 영어의 라틴 계통 어휘와 비슷해서 독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이희영 교수가 불란서 책 읽는 것을 듣고 내가 공부한 프랑스어와 전혀 달라서 혼자 웃었지.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거국적 항전으로 진퇴유국에 빠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윤석헌은 조국의 독립에 일조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든다. 1941년 윤석헌은 고향 경찰 주재소의 지원병 입대 대상자라는 정보를 접하고 서울로 피신을 한다. 그리고 일제와 병마의 속박을 대학 진학으로 벗어날 발상의 전환을 한다. 보성 전문과 연희 전문을 지원하기로 했지. 내 병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던 신남철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너무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시험 합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오전이나 연전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서 하나 써달라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신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응낙하시고 보성 전문에 유진호 선생을 잘 아니까 추천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 윤석헌은 합격점을 얻어 고려대학의 전신인 보성 전문에 입학한다. 신남철 선생에게 들으니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야. 유진호 선생님이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서 내가 빠져 있었대. 웬일인가 하고 그 시험지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나의 점수가 합계가 틀렸었대. 총 합계 점수는 합격선을 넘었는데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그거 이하로 합계를 냈기 때문에 낙방이 된 것이지. 그래서 유 선생님이 이걸 다시 계산해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합격 점수가 훨씬 넘은 것이 판명돼서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간 거래. 보성 전문 법과에 입학한 윤석헌은 병마와 싸우면서 특히 영어로 발간되는 마이니티 신문과 영문 월간 20th 센츄리를 구독하며 학업에 전념한다. 그러나 2학년 때 나라 잃은 민족의 오역의 역사를 목도한다. 일제 말기 조선의 청춘들은 무차별적으로 전장으로 끌려갔다. 이름이 학도지원병이지만 실제는 징병이나 다름이 없었어. 총독부의 지시로 학교에서는 학도지원병 연설회를 갖게 돼요. 당시 보성 전문엔 총장 김성수를 비롯하여 안호상, 장덕수, 유진호 등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다. 단 위에 올라가서 정독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장덕수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내주시고 내려갔었어요. 장덕수 선생님은 학교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여러분을 맡을 때 교육시켜준다고 그랬지 여러분의 생사 결정권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상에서 내려가셨어.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했지. 결국 조선의 청춘들은 학도병 지원을 하든가 피신을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윤석헌은 지원도 병약한 몸으로 피신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일단 지원해 놓고 체중 미달로 불합격되기로 결심을 했지. 그래서 일체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먹고 또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다녔어. 나중에는 살이 빠져가지고 엉덩이가 뼈가 장판에 닿으면 아파서 못 견디게 됐어. 그래서 그리고 천정을 쳐다보면은 천정이 빙빙 돌고 방바닥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 결국 43년 12월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체중은 43kg 그리고 X광선도 찍었는데 판정이 증진면제로 결론이 났어. 1944년 보성전문에서는 학도병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환송회가 열렸다. 안우상이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바란다는 연설을 했고 소프라노 김천애가 봉선화를 불렀다. 봉선화를 따라 부르며 조선의 젊은이들은 울었다. 바야흐로 일본의 전세는 기울고 있었다. 무사히 학업을 이어 1944년 겨울 윤석헌은 졸업을 하고 별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또다시 병마가 옥죄어 온다. 1945년 이런 봄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는데 무릎 뼛속까지 못 견디게 아픈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류마티즘이라고 그러면서 입원을 시키더군. 그래서 한 달쯤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아주 말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경성시에 소개령이 내렸어. 그래서 전부 아주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빼놓고 전부 지방으로 소개하라고 그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나도 병원에서 막연히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 조선이 해방된다.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헌은 서울로 올라와 개동에 있는 외삼촌 집에 거처를 정한다. 그리고 중앙고 은사 신남철 선생님의 권유로 학술단체에 나가게 되는데 명륜동에 있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자리에 학술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돕기로 했는데 원장은 백남은 선생님이고 거기에 신남철 선생님이 또 모든 일을 총괄해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학자로서는 영문학의 이양하 선생, 철학의 김계숙 선생, 그리고 식물학의 해방 직후 한반도는 좌우익과 신탁반탁으로 갈려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백화쟁명식의 정치사상 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했다. 학술원 활동과 더불어 윤석헌은 보성전문의 동창 김용장, 신영준과 함께 자유우정회라는 보수우익 조직을 만든다. 당시에 좌우익 싸움이 하도 심해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유우정회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호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소문을 거기에 있는 등사기로다가 내가 등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백남은 선생이 지나가시다가 그 호소문을 들여다보고서는 고개를 기우뚱하면서 못마땅한 백남우는 좌파 유물사관 학자였다. 그는 훗날 월북해 김일성 정권에 참여했다. 해방되고 나서도 한 1, 2년은 왕래가 있다가 그 후에는 이제 각지 나가는 길이 다르니까 좀 거래가 왕래가 뜸했어요. 좌우 대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약간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가 한국 사회를 살리는데 이 나라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철저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논문도 발표를 하고 기타 뭐 중요한 얘기들도 서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이름이 표시하듯이 자유스러운 그 분위기에서 또 자유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정회다 그래가지고 자유우정회로. 학술원과 이념적 갈등을 겪던 1945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윤석헌은 미 군정에 들어가게 된다. 하루는 군정청에서 웨스트 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학술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그런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대답하고 나서 혹시 내가 취직할 때가 있겠는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당신 무슨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보성전문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그랬더니 적어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통지가 오기를 군정청의 사법부에 있는 캡틴 피셔를 찾아가라. 피셔 대위의 배려로 윤석헌은 법률기초국에 배속되어 미 군정의 영어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 감수하는 일을 맡는다. 윤석헌은 이때 남조선 과도정부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하루는 권승열 차장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남조선 과도정부 헌법이라는 뭉치를 나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극비리에 번역을 해서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갖다가 드렸더니 김병로 사법부장, 안재홍 민정장관 이렇게 거쳐서 헬믹 군정장관 대리에게 올라가서 그분이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군맨 대위가 날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 서류를 아느냐고. 보니까 그 서류 이 때문에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미스터 윤의 영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의논했으면은 표현 같은 거 미국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하면서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조선 과도정부 헌법이 미 군정의 법률과 모르게 제정된 것입니다.
미 군정법률기초국에 근무하면서도 윤석헌은 장래 학자를 꿈꾸며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문제는 유학 자금이었어. 그래서 미국의 여러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장학금도 지급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썼지. 그런데 해답은 다 입학은 시킬 수 있으되 장학금은 줄 수 없다는 해답이 왔어. 그래 할 수 없어 미국 선교사 노헬이 이 목사를 찾아가서 장학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 가서 무슨 공부하겠느냐.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회도 돈이 없어서 장학금 줄 수가 없노라고. 그러나 학문에 대한 집념은 결코 접을 수 없었다. 유학이 좌절되자 윤석헌은 1946년 6월 서울대학교 정치과에 편입학했다. 보성전문에 인연도 있고 고려대학에 적이 있었지만 사법부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그래서 동숭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지원해서 2학년에 편입하게 되었어. 그런데 사법부 법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러 매일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성전문의 후배인 백운길이 이 물리과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불량기 때 저 양반이 우리나라 헌법학자인 유준호 박사의 수제자였거든. 나도 그 양반한테 우연히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유준호 선생 댁에 청량리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 갔더니 유준호 선생이 두 분이 있죠. 두 사람이 모르느냐고. 그게 인연이 됐어요. 그 이제 물리과대 학교 다니는데 나는 그저 매일 학교를 나가는 처지에 있었고 저 양반은 직장이 있었어. 근데 나하고 이제 만나는 게 학기말 시험이 있으니까 처음 한 번도 못 나왔거든. 1, 2학년 동안은. 그럼 내가 노트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전날만 내가지고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그냥 늦게까지 내 노트를 줘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정이 더 더졌고. 하나 저 양반 특징이 그렇게 어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능통한 분이야. 한문도 잘하시고 외국어 영어도 물론 잘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진호 박사가 기초하고 영문 번역을 바로 미국에서 갔다 온 박사들이 많은데 벌고 미국도 안 간 윤석열 씨한테 자기 수제자한테 헌법 영문 번역이 저 양반이 지금 만드는 겁니다. 4학년이 되어 윤석헌은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를 사직하고 학업에 전념한다. 이병기의 시조, 이병도의 고려사를 흥미있게 들으며 특히 프랑스 법학자 레옹 주기의 논리에 경도되어 그의 저서를 연구,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20세기 번역기엔 항상 대학생들이 전유해 있었고 해방 후의 제도권 교육 1세대가 그 효시였다. 당시 서울대도 좌우위기 분파에 극심하게 대립했다. 개훈제의 이북학령과 고려대학 이철승의 전학년은 우익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윤석헌은 두 사람과 보성전문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였으나 편입학 그룹인 양호민, 임원택, 백운길과 교유한다. 그 당시엔 강의보다도 중요한 건 밖에 토론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한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백운길, 임원택, 그 다음에 이 심납치된 김이만, 나,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이제 그 서클을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아주 그 사상적으로 혼란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한창 또 그 아주 정열도 불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뭐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윤석헌 형 대할 적에는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진중합니다. 아주 도덕적이야, 도학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고는 여러 가지로 서구 사고도 하고 뭐 그런데 바탕은 유교 혹은 기독교 이런 데서 자라난 아주 요즘 말로 할 때는 건전한 보수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